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파트 1.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그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인 너 자신을 알라, Know Thyself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격언은 원래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아폴론 신의 신탁이었지만 소크라테스가 이를 철학의 핵심 원리로 발전시키면서 서양 사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외부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기원전 5세기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꽃피우던 시대였지만 동시에 소피스트들이 활약하며 상대주의와 회의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며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런 풍조에 맞서 진정한 지혜와 덕의 존재를 믿었고 그 출발점이 바로 자기인식이라고 봤습니다. 외부에 변화하는 의견이나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불변하는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너 자신을 알라는 더욱 절실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선택의 폭이 무한히 넓어진 시대에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를 통해 타인의 삶을 끊임없이 엿보며 비교하지만 정작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쌓는 데는 열심이지만 그것이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인지는 의문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찰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질문하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 행동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철학적 삶의 방식입니다. 파트 2.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무지무 개념은 자기인식의 핵심입니다. 그는 델포이 신탁이 자신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지혜롭다고 여겨지던 정치가, 시인, 기술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놀랍게도 그들 모두 자신이 아는 것의 한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를 가장 지혜롭게 만든 것입니다. 무지의 지는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다룹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오히려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인간 심리의 핵심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해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학습을 방해한다고 봅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지의 질을 실천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배울 점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자세입니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해야 합니다. 무지해지는 이런 평생학습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무지해지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소통은 끝납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도 나는 너를 다 안다는 태도는 관계를 경직시킵니다. 반대로 나는 상대방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더 깊이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관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파트 3.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디알틱은 자기 인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마치 산파가 아이의 출산을 돕는 것과 같다고 해서 산파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역할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문답법의 핵심은 왜?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성공이 좋은 것이라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막연히 믿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런 믿음들에 대해 계속 왜? 라고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전제들을 의식화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심리치료에서도 소크라테스의 문답법과 유사한 기법들이 사용됩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환자의 부적응적 사고를 직접 수정하려 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 환자 스스로 그 사고의 비합리성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라도 견딜 수 없을까요? 같은 질문들을 통해 환자는 점차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한 자기 성찰의 방법입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왜 화가 났을까? 라고 묻는 것에서 시작해서 정말 화낼 만한 일일까? 상대방의 입장에선 어떨까? 이 감정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계속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더 나은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답법은 또한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기존의 방식에 대해 왜 이렇게 해야 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질문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많은 혁신적 기업들이 기존의 관습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애플이 왜 컴퓨터는 복잡해야 할까? 라고 질문한 결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탄생했고, 테슬라가 왜 자동차는 기름을 써야 할까? 라고 질문한 결과 전기차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파트 4. 소크라테스는 덕담과 지혜가 하나라고 봤습니다. 그의 유명한 명제 중 하나는 덕은 지식이다입니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무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누구나 선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이상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교육과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덕 개념은 단순한 도덕 규칙의 준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성과 목적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의사가 의학 지식을 알아야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듯이 인간도 자신의 본질을 알아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체화된 지혜라는 점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알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자기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기업의 불법 행위, 정치인의 부패, 개인의 일탈 등은 대부분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장기적 결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발생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악인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을 통한 윤리적 성장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돈, 명예, 관계, 창조, 기여 중에서 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만의 윤리적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의 선택들이 이런 가치관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아는 만큼 책임이 커진다고 봤습니다. 무지할 때는 실수해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알면서도 잘못하는 것은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인식이 깊어질수록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부담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더 깊이 알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 5. 소크라테스의 영혼의 보살핌 Care of the Soul 개념은 자기 인식의 궁극적 목표를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들이 몸의 건강이나 재산의 증식에는 관심이 많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의 건강에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몸은 일시적이지만 영혼은 영원하므로 영혼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이성적 사고 능력, 도덕적 판단력, 진리를 추구하는 능력 등을 포괄하는 인간의 정신적 본질을 의미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영혼의 보살핌은 정신 건강과 인격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하다 보면 정신적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면 이런 현상을 보고 영혼을 돌보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진단했을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력을 기르는 것은 영혼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성찰과 명상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의미 있는 대화입니다.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은 영혼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예술과 문화 활동도 영혼의 보살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고 창조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소크라테스 시대에는 음악과 시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영혼을 조화롭게 만드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현대에도 책 읽기, 음악 감상, 미술 관람, 창작 활동 등은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의 질도 영혼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우정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서로의 영혼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관계, 함께 진리를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우정이라고 봤습니다. 현대의 피상적이고 이해관계에 기반한 인간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깊이 있는 만남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 6.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청년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의 철학적 활동을 변호하면서
설령 죽더라도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신념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자기 인식과 진리 추구에 대한 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그의 철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완전한 무라면 평화로운 잠과 같을 것이고, 만약 영혼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곳에서 위대한 철학자들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무지의 질을 죽음 앞에서까지 일관되게 적용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죽음은 매우 불편한 주제입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늙는 것을 거부하며 영원히 젊고 건강할 수 있다는 환상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을 사는데 필수적이라고 봤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죽음 앞에서의 평등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모두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이런 인식은 겸손함을 기르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소크라테스가 부와 권력보다는 지혜와 덕을 추구한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남을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파트 7. 소크라테스의 신적 시노다이모니온 개념은 자기 인식의 심화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환상이 아니라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개발된 직관적 판단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가 축적되면서 형성된 내적 나침반 같은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직관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직관은 무의식적으로 처리된 정보와 경험이 의식으로 떠오르는 과정입니다. 숙련된 전문가들이 논리적 분석 없이도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 연인들이 상대방의 기분을 말없이도 파악하는 것,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아 작품을 창조하는 것 등이 모두 직관의 작용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신적 신호도 이런 고도로 발달된 직관력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적 목소리를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과의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외부의 소음에만 귀 기울이다 보면 내면의 목소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정기적인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 일기 쓰기, 산책 등은 이런 내적 대화를 돕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또한 가치관의 명확화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에 반하는 일을 할 때 내적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진리와 정의가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신적 신호가 작동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자신만의 핵심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삶의 선택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의 축적도 직관력 개발에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70년의 삶을 통해 쌓은 경험과 지혜가 그의 직관적 판단력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의 경험을 단순히 지나가는 사건으로 여기지 말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모든 경험이 내적 지혜를 기르는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8.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가르침을 현대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상적인 자기 성찰 습관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내 행동이 내 가치관과 일치했나 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 관찰도 중요한 자기인식의 방법입니다. 화가 났을 때, 슬플 때, 기쁠 때 그 감정의 원인을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들었을까?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이 감정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라고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 내면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가치관 정립도 자기 인식의 핵심입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치들이 경쟁하는 복잡한 환경입니다. 성공, 행복, 자유, 안정, 관계, 창조, 기여 등 여러 가치 중에서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돌아보며 그때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가? 어떤 선택에서 가장 만족감을 느꼈는가? 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내 어떤 기대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화가 났는가?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 관계의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진로 선택에서도 자기 인식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봉이나 사회적 평판만을 고려하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충만감을 느끼는가? 내 재능과 열정이 만나는 지점은 어디인가?를 탐구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대로 자신을 제대로 알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습과 성장에서도 무지의 지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배울 때 나는 이미 안다는 태도보다는 나는 아직 모른다는 겸손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실수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배우려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자기 인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SNS나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과 실제 자신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라인에서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진정한 나인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가짜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자기 인식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설정에서도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일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바쁨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것처럼 검토되지 않은 삶은 의미가 없으므로 자신의 시간 사용 패턴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번아웃 관리에서도 자기 인식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무엇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가를 알아야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상 형성도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면서도 성장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면서도
계속 배우려는 자세,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기인식이 자기 비난이나 완벽주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자기인식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되 자신을 사랑하고 성장하려 노력하되 현재의 자신도 충분히 가치 있음을 인식하는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완전한 자기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성찰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철학적 삶의 자세가 혼란스러운 현대사회에서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여러분의 자기인식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깊이 있는 철학적 성찰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철학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